이게 문화를 저열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음악이죠, 음악. 어? 요즘에 막 한국도 트로트가 유행하죠. 그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이렇게 하면서 트로트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로트가, 난 젊은 애가 트로트 부르는 거는 되게 별로. 여기 길이 나오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이거 왼쪽은 샛길이고 오른쪽이 그 산림욕장 같아요.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또 오르막길이라서 방송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힙합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힙합은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트로트나 힙합 그 음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는데, 수준 높게 이거를 문화를 저열화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거죠. 악용하는 게 문제죠. 저는 그 트로트나 힙합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악용하는 게, 글로벌 자본이 악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힙합에, 제가 이제 멘붕의 시대에 영화 음악으로 힙합을 넣었어요. 힙합. 그래서 힙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힙합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넷플릭스에서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이 힙합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 더 겟다운하고 힙합 에볼루션이라는 뭐 시리즈 두 편을 봤어요. 거기에 이제 힙합 태동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그 쇼미더 머니, 이것도 4까지 보고, 그리고 힙합 래퍼들 인터뷰도 하고, 우리나라 힙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멘붕의 시대 중간중간에 그 힙합 음악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그 음반이 나온 힙합들 몇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홍대의 그 힙합 크루들 두 크루 한테 그 홍대에서 공연하는 거 직접 찍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힙합하고, 제가 그 멘붕에서도 다루는 주제가 그 부정선거 문제인데, 전혀 안 어울리는데,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그거에 어떤 역발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넣었는데, 영화 음악으로 쉬어갈 겸, 이게 다큐의 내용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좀 쉬어가라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어떤 젊은이들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그걸 넣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여기 전망대인데, 저쪽에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텐트 같이 쳐 있는 게 식물원 같아요. 식물원이고, 그 오른쪽에 케이블카 있는 것 같고, 여기 관악산 쪽이 다 보이네요. 저쪽 왼쪽이 관악산이고, 관악산하고 과천 쪽이 보이고,
날씨는 흐려요. 그 멘붕의 시대에 사용된 그 힙합 중에 기존 앨범에서는 그 긱스의 어때를 썼는데, 그 제작사 측에 연락해가지고 내가 사용료를 내겠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고맙죠. 그리고 제가 그 인트로로 쓸 힙합으로 그 다이나믹 듀오의 그 불타는 금요일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쪽 제작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영화 시나리오를 보내라, 뭐 그 음악이 들어갈, 불타는 금요일이 들어갈 그 부분에 씬을 보내라, 뭐 까다롭게 요구하더니 그 1년간 거의 연락을 했는데 끝내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나믹 듀오의 그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듣기도 싫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의식이 없는 그 힙합 래퍼들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방탄소년단도 넣으려고 그랬어요. 방탄소년단의 그 호르몬 전쟁이, 그걸 가지고 그 홍대에서 그 댄스 버스킹을 하는 여자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댄스 버스킹을 넣으려고 걔네들 이제 호르몬 전쟁에 맞춰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그 댄스 버스킹을 넣으려고 그쪽 제작사에 접촉을 해봤는데, 직접 이제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그때 그 사무실에 가니까 어떤 직원이 이제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 방시혁 씨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방시혁 씨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시혁 씨는 보지도 않고 그 직원하고만 얘기했죠. 걔 될라 그랬으면 그때 방시혁 씨한테 매달렸으면 되는 건데, 그때 방시혁 씨 그 얼굴 알아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기회를. 그리고 그 홍대에서 그 힙합 버스킹 하는 크루들을 두 크루를 촬영했는데, 하나는 이제 오삼불고기랑 하나는 블랙빈이었죠. 홍대 이 사람들은 앨범 발매된 앨범은 아니고 그때 그냥 공연용 버스킹용 힙합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댄스 버스킹 크루로 이제 레드크루의 댄스를 썼는데, 레드크루가 그때 고등학생들이었죠. 고등학생들 잘 허락해줘가지고 고마웠어요. 힙합이 되게 그 리듬이, 비트가 굉장히 그 경쾌하고 그 신나게 하죠. 그래서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힙합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힙합도 요즘 트로트처럼 이게 악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제가 그때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더 겟다운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하고 힙합 에볼루션이라는 거기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힙합이 나타난 상황이, 힙합이 나타날 때가 이제 그 처음 생길 때가 이제 70년대 초거든요. 그때가 이게 신자유주의가 나타날 때하고 일치해요. 이게
케인즈주의가 쇠퇴하고 케인즈주의에 의한 그 복지국가가 쇠퇴하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할 때였죠. 그때 상황하고 이게 시대적으로 딱 맞물려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80년에 레이건하고 대처가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신자유주의로 추동했죠.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이게.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이게 최소한 2차 대전부터 기획된 거예요, 이게.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과 일본이 이제 쑥대밭이 돼버렸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모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 마샬 플랜을 펼쳤죠. 유럽에는 마샬 플랜을 펼치고 그 개발도상국한테는 발전 프로젝트라고. 이름은 틀린데 이게 똑같은 정책이에요. 이게 경제 복구 정책이죠. 그러니까 마샬 플랜은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도 포함해서 이제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그 유럽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복구시킨 거죠. 그리고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도 발전 프로젝트라고 마샬 플랜하고 똑같아요. 이름만 틀리지.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죠. 이건 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대전으로 인한 그 경제를 복구시켰죠. 복구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6.25도 이게 그 일환이에요, 사실은. 한국전쟁도 그 경제 복구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희생시킨 거예요, 한국을. 그래서 한국전쟁 덕분에 그 일본의 경제가 부흥했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다시 복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저자 이름 까먹었는데, 2차 대전 후에 그 자본주의란 책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이 공저한 건데, 그 책에 한국 전쟁은 2차 대전 후 경제 복구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그 책을 보시면 알 수 있고, 그 전 세계 서구하고 일본의 경제 복구를 위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600만이 희생당했죠. 600만이 희생당하고 한반도가 초토화됐죠. 그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던 뭐 민족 통일 정책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내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그게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죠. 미국이 유도한 전쟁이죠. 뭐 상식 있는 사람이면 그거 다 부정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경제 복구 자체도 이게 뭔가 시혜를 주는 것 같지, 뭔가 크게 이익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게 이권 사업이죠. 사실은 이 복구하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죠. 그 당시에 뭐 미국 기업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은 미국 기업밖에 없는 거고, 요즘 그 옛날에 그 2000년에 이라크 전쟁 때 또 미국은 이라크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복구하면서 또 복구 사업에서 또 엄청난 이익을 얻었죠. 복구 사업을 다 미국 업체들이 떠맡음으로써 전쟁 끝나고 복구 사업도 이게 엄청난 이권 사업이죠.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복구 사업을 무한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이게 어느 정도 키우면은, 어느 정도 키웠을 때 이제 다시 또 뜯어 먹어야죠. 이게 그걸 위해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전쟁 후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1970년까지 이게 골디락스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 호황기였죠. 그거를 이제 한국전쟁의 그 600만의 희생 덕분에 서구와 일본은 이제 골디락스 시대, 경제적인 최전성기를 맞고 이제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됐죠. 거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양털깎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그때 딱 전환된 거예요. 그때가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후 경제 복구 프로그램 하고 신자유주의는 이게 복구한 후에 이제 다시 그거를 양털 깎듯이 이제 이 성장한 거를 다 걷어가는 거죠. 추수하듯이. 이걸 이제 마치 양 키우듯이 양을 키워가지고, 키울 때는 이제 먹이 주고 키워가지고 작은 양을, 새끼 양을 큰 양으로 키우고 털도 길게 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무한정 키우지 않고 털이 충분히 길었을 때 깎아야죠. 깎아서 이제 그래서 양털깎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 양털깎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가 양털깎기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때마침 그때 60년대 말에 70년대가 그러니까 그 케인즈 경제의 그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이제 전환되는 시대죠.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68혁명이 일어났죠. 68혁명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선 반전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유럽과 미국, 일본도 그렇고 태국에서도 68혁명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주장하는, 전후 세대들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게 됐죠. 이걸 이제 당시에 그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좌파 우파 막론해가지고 똑같이 이 과도한 민주주의라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 직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전운동 직후에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로 들어간 거죠. 그게 나타난 게 뉴욕이에요. 뉴욕에서 이제 그 힙합이 생겼죠. 그 신자유주의로 맨 처음 전환한 것도 뉴욕이고, 힙합이 생겨난 것도 뉴욕이고, 이게 시기적으로 똑같이 일치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힙합이 생겨난 곳이 이제 브롱크스 남부죠. 남부에서 이게 계속 화재가 일어나요. 더 겟다운에서도 보면 이게 나타나는데 계속 화재가 일어나요. 방화죠, 방화. 그래서 이 방화가 그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불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른
다른 핑계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복지 정책을 취소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롱크스 남부에서는 1년에 방화 사건이 1만 건이 일어났대요. 1만 건이. 그걸 이제 흑인들과 그 건물주들이 보험금을 노려서 일으켰다 그러는데, 그런 목적으로 보기엔 너무 많죠, 이게. 그래서 뉴욕부터 도시 복지 정책을 취소하고 그 도시 환경을 황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이 이제 복지국가에서 이제 전후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이전하기 위한 그 시범적인, 가장 최초로 시범을 보인 도시인 거죠, 이게. 거기서 이제 힙합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우연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만들면은 당연히 이제 그쪽에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 흑인들이 불만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소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힙합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더 겟다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때 70년대 초반에 그 힙합이 발생한 게 그 73년에 그 브롱크스 남부의 어떤 흑인 가정에서 그 파티 음악으로 이제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1973년에 이제 쿠로크가 그 자기 누나의 생일 파티에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 음악을 연주하면서 DJ를 보면서 이제 그 턴테이블 두 대를 갖다 놓고 그 음악 중간에 그 드럼 소리만, 거기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같은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두 개의 턴테이블 이용해 가지고 계속 틀어줬는데, 그걸 이제 비트라 그러죠. 그걸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통 춤을 추는데, 그때 추는 춤이 이제 브레이크 댄스라는 거고, 그때 이제 그 힙합의 비트가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그랜드마스터 플래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믹서를 개발해 가지고 힙합에 맞게 계량 믹서를 계량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아프리카 밤바타라는 DJ, 그런 익명의 DJ들이 여러 명 나타났는데, 이게 그 더 겟다운인가 거기서는 이렇게 그때 그 뉴욕에서 흑인 조폭 조직 간에 이렇게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폭력 사태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휴전을 하고, 그 대신 음악으로, 그 힙합 음악으로 경쟁을 하자는 합의가 있었대요. 좀 믿기 힘든 얘기죠, 이게. 그때 도리어 흑인들 간의 사회적 불만이 고조돼 가는 시기인데, 왜 그 조폭 조직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합의할 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그런 합의를 중간에서 이렇게 이끌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복지제도가 후퇴할 때 어떤 그 흑인 사회에서의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힙합 음악을 그때 이용하기로 그 결정이 된 거죠. 이미 그 기획이 된 거라고 봐요. 그런 냄새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냄새가 풍긴다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마약이 유포되기 시작해요. 마약이 대량으로. 그래서 거기 더 겟다운에서도 그 힙합 팀이 그 힙합 공연 할 때 그 마약을 거래하죠. 마약을 암거래하죠. 이 마약이란 게 본격적으로 대량 유포된 게 70년대 후반인데, 여기 이제 CIA가 관련됐다는 게 이게 널리 알려져 있죠.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찾아보면 다 이게 공개돼 있어요. CIA가 그때 1979년에 니카라과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했어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라고, 이거를 이제 전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작전을 벌였는데, 이 사람들이 우파 반군, CIA가 우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마약을 사들이고 돈을 준 거예요.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반군도 이제 자기네 반군 지역에서 마약을 재배해 가지고 그걸 이제 이용해서 그 비용을 조달한 거죠. 그러면서 그 마약을, 그러니까 CIA가 니카라과에서 마약을 사들여 가지고 여기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네요. 그 마약을 그 흑인 거주 지역에 이렇게 유포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인들 간에 여기 안내판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조절저수지 샛길이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산림욕장이에요. 그래서 흑인 지역에 그때 마약이 대량으로 유포되기 시작했고, 뭐 그전에도 유포는 됐는데 뭐 그렇게까지 대량은 아닌데, 그때 이제 폭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에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흑인들이 이제 마약 밀거래로 이제 감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흑인 대다수가 이제 감옥에 가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남자 중에 살아남는 흑인은 열에 하나라고 했죠. 그 정도로 이제 대다수의 그 흑인들이 그 마약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하기 때문에 흑인 빈곤층이 이때부터 폭증하게 돼요. 흑인의 경제 생활이 아주 엄청나게 악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흑인 사회의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서 그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힙합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 힙합은 이게 파티 음악으로 시작된 거고, 이게 저항 음악으로 사용된 거는 80년대요. 80년대부터요. 80년대에 이제 그 레이건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이제 그 흑인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불만이 늘었죠. 그때 이제 그 저항하는 힙합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컨셔스 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뉴욕에서 힙합이 발생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70년대는 이스트 코스트 힙합이었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서부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웨스트 코스트 힙합이 생기고, 여기도 계곡이 있네요. 그래서 물이 맑고 계곡이 많아가지고 청계산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힙합이 등장했던 때가, 그러니까 쿨 허크가 자기 누나의 그 생일 파티에서 이제 힙합 비트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1973년인데, 묘하게도 그 미국이 그 칠레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피노체트 정권을 세웠죠. 거기에 이제 그 칠레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그 미국에서 그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로 다 그 그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수행하게 해가지고 그 신자유주의 실험을 했죠. 거기서 칠레에서 이미 73년에 신자유주의 실험을 1973년부터 칠레에서 했어요. 그게 힙합이 처음 생긴 1973년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70년대 뉴욕에 그 재정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후 복지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게 뉴욕이 재정위기에 시달렸는데, 그때 근데 그래 뉴욕시가 이제 채무에 시달렸는데, 그 뉴욕시가 채무 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그 투자은행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뉴욕시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뉴욕시의 조세 수입을 투자은행들이 청구하고, 그리고 공적 고용 및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리고 인력 삭감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뉴욕 시립대학교는 시립이죠. 시립이니까 등록금이 없었는데, 수업료가 없었는데 수업료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뉴욕 지역 노조의 그 연기금이 도시 채권에 투자하게 해가지고 노조들이 너무 그 임금이나 노동복지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은 그 도시가 이제 뉴욕이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뉴욕이 파산해가지고 그들의 연기금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도 이제 철저히 그러니까 연기금 자체를 글로벌 자본에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뉴욕시 자체가 그 케인즈주의 경제에 의한 그 복지 제도를 다 철폐하고, 그 투자은행들이 뉴욕시를 재구조화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복지제도를 감축하고,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게,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게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 이명박 시대에 강조하던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다 구조 자체를, 도시의 그 경제 정책 자체를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힙합이 나타난 게 1970년대 뉴욕이고,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 최초로 시행된 데도 뉴욕이에요. 그게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게 힙합이 그 신자유주의에 등장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깡패들이, 조폭들이 지네들끼리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힙합으로 이제 대결하자, 뭐 이런 얘기는 진짜 뭐 동화 같은 얘기고, 실제로는 이게 그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획으로 강요한 거겠죠. 거기에 이제 흑인들은 이제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힙합이 힙합의 원래 정신인 그 저항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힙합이 원래는 그 저항 정신으로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 복지국가 체제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뉴욕시부터 먼저 도시를 신자유주의화하기 위해서 재구조화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힙합을 이용하지 않았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저항의 힙합이 나타난 거는 80년대에요. 80년대에 나타나가지고, 그 저항의 힙합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스큐브죠. 아이스큐브의 힙합이 이제 그 92년 LA 흑인 폭동에 이제 기폭제가 됐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아이스큐브가 91년에 그 데스 서티피케이트라고 사망증명서죠. 사망증명서라는 앨범을 냈는데, 거기 안에 블랙 코리아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이제 LA 흑인 폭동 사건에서 그 받은 피해의 반은 이제 한인들이 받았죠. 한인들이 받은 피해액이 한 돈으로 따지면 3억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피해를 받는데, 이 곡 덕분에 한국인들이 타겟이 됐죠. 근데 이게 LA 흑인 폭동이 이제 촉발된 게 91년 3월 3일에 그 로드니 킹이 차 타고 도망가다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차 타고 도망가다가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경찰들을 먼저 때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들이 구타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디오로 찍혀서 사회적으로 흑인 사회에 그냥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가 그 92년 4월 29일 날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경찰관 4명 중에 3명이 무죄로 방면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흑인들이 이제 격분해가지고 폭동 사태가 일어났는데, 공교롭게 그 로드니 킹 사건이 일어난 후 며칠 후에, 한 열흘 후에 3월 16일 날, 91년 3월 16일 날
그 두순자 씨라고 그 LA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교포가 있었는데, 이 두순자 씨 가게에 그 흑인 소녀가 강도로 들어왔다가, 강도로 들어왔는지 하여간 강도로 간주하고 이제 두순자 씨가 총을 쏴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게 한국인들한테 이게 분노의 타켓이 돌아가 버렸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흑인들이 사정이 나빠진 게, 이게 신자유주의로 70년대에 신자유주의로 전환하면서 복지제도가 후퇴하고 흑인들이 마약 거래를 함으로써 CIA가 마약을 유포해 가지고 흑인들이 마약 거래에 연루됨으로써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흑인 남자들이 대다수가 감옥으로 가고, 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것인데,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는 것인데 엉뚱하게 이게 한인들한테 분풀이가 가도록 이게 교묘하게 이것도 교묘하게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때 그러니까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LA의 백인 거주 지역은 이렇게 막아놓고 한인 거주 지역만 이렇게 터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글로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유도를 했대요. 그 후에 또 흑인 사회에서 또 한인 사회에 이렇게 반성하는 메시지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화해는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 90년대 이후에 그 저항의 랩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뭐 힙합 중에 저항의 정신을 담은 힙합은 별로 없죠. 원래 그러니까 힙합 탄생 자체가 이제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위해서, 그거에 악용하기 위해서 이제 태동시킨 것이고, 저항은 그 다음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탄압하는 거죠. 철저하게 탄압해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음반 제작사들도 다 그 글로벌 자본하고 글로벌 자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저항의 정신을 담은 랩이 살아남기가 힘들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건 마찬가지인데, 뭐 사회 의식을 담은 랩이 귀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래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MC 메타가 2016년 촛불 집회 때 그 광화문에서 그 퇴진의 영순이와 도둑놈패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그 MC 메타는 제가 멘붕의 시대 만들 때 그 인터뷰도 했었는데, 친절하게 인터뷰도 응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좀 촬영이 좀 잘못돼 가지고 그걸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도 못 썼어요.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돈 좀 벌면 인터뷰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게 힙합이 저항정신이 없는 힙합이라 그래서 이게 뭐 비난할 것만 아니고, 저항정신이 없다 그래서 뭐 힙합이 아닌 건 아니죠. 힙합도 이제 노래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항정신이 있는 힙합이면 더 이제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항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매도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항정신을 담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굉장히 의식이 뛰어나야 되고, 의식 수준이 높아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높이 평가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저항정신이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비난할 건 아니죠. 청계산에는 이렇게 작은 계곡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한 뭐 대여섯 개 지나온 것 같은데, 현재 위치가 한 산림욕장 한 3분의 2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신자유주의가 2차 대전 직후부터, 최소한 2차 대전 직후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하겠죠. 아니, 신자유주의 이론인 그 하이에크의 이론이, 신자유주의 이론이 1947년에 나왔는데 어떻게 2차 대전 종전 직후부터 그거를 기획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신자유주의가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죠.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18세기 19세기 그 19세기 자유주의 경제하고 거의 내용은 거의 같죠. 이게 내용은 같고, 그냥 이름만 다시 자유주의가 등장한 거라서 이름만 신자유주의인 거고, 사실 내용은 거의 자유주의 경제학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시장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정보는 최소화해야 되고, 뭐 자유주의와 그 뼈대는 거의 같죠. 그걸 이제 하이에크를 동원해 가지고 뭐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신자유주의 이론이라고 그냥 만든 그 거지, 이게 새로운 게 아니죠. 하이에크는 제가 보기엔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읽어보나 마나 뻔하죠. 이게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에 의해 동원된 어용학자죠. 어용학자. 뭐 자유주의와 뭐 다를 것도 없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로 노벨상까지 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신발을 신었어요. 딸딸 신고. 너무 오래 맨발로 걸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산림욕장 입구가 970m, 북문 입구 970m 남았다 그러네요.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한 바퀴 다 도는 겁니다. 나무 계단을 내려오면 이제 포장도로가 나와요. 지금 나무 계단을 2개 내려왔는데 이제 포장도로가 나와요.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빨간 길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 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북문 입구까지 온 거죠. 여기 북문 입구까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현대미술관이고, 호수를 위에서 걸어가면 이제 대공원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쭉 내려가면 현대미술관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삼림욕장 문이 있네요. 문 위에 리프트도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앞에 왔는데, 여기서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야지 대공원역에 더 가까워요. 리프트가 보이고 이제 노을이 지기 시작하네요.
삼거리에서 한 200m 걸어오면 이제 호수가 나와요. 호수. 이게 무슨 호수더라? 과천 호수인가? 그 석양이 멋진데 카메라로는 석양이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이게 색깔이 흐리게, 이 붉은색은 특히 더 흐리게 옅게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여기 케이블 리프트도 지나가고요. 하늘에 구름도 이쁘고 날씨도 안 덥고 다행히 안 더워가지고 맨발 걷기 괜찮아요. 리프트 타는데, 리프트 정류장에 왔는데 그 앞으로 쭉 직진하면은 이제 대공원역이 나와요. 아까 올 때도 일로 왔죠. 아까 호수를 지나서 주차장을 쭉 돌아오면 대공원역 4번 출구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